자, 올해 4, 5월까지는 벌써 코스닥이 35% 수익 났어요. 여기서 코스닥이 또 2배 더 올해 70% 수익 날 거야 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코스닥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하반기에 약간은 그런 칠공주와 같은 대형주가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조금 대형주의 움직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2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블리TV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오랜만에 박재익 전무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사분이.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채널 처음 만들 때부터 많이 도와주신 박재익. 아니 자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빠지려고 하다 보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섭외 요청이 와도 이 채널은 모르는 채널인데 네, 그렇게 거절하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그래서 거절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불렀습니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 활발하게 이제 많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제 작년 연말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전무님께서는 방송에서 내년 초에는 허리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습니다. 허리를 찌르는 게 아니고요. 네. 허를 찌르는. 허를 찌르는. 네. 증시의 허리를 찌르는 네, 상승은 증시의 아니고. 허를 찌르는 네. 네,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결국 이제 예상에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 선행 지수만 보더라도 올해 1Q나 2Q가 되면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경기 선행 지수가 굉장히 말 그대로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 분들도 올해 1Q, 2Q 조심해야 된다. 근데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그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10월 달에 S&P 500이 3,500을 깼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앞으로 20% 정도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3,500에서 20%면 700포인트가 더 빠진다는 거니까 네. 그러면 2,800.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나스닥 뭐 만 깨지고 7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증시의 낙관론자라고 많이 얘기하고 저는 낙관론자 맞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런 낙천적인 그런 전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우리 배산부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일 큰 호재가 뭔지 아세요? 호재. 주식 많이 시장. 빠진 거예요. 네. 네. 많이 빠진 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수를 하냐면 많이 빠지게 만든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분석을 해요. 코로나 때도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분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 싼데? 맞아요. 너무 싸고 금리를 낮춰줬으니까 네. 이렇게 저금리에서 싸진 우량의 주식을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낙천주의자구나 낙관주의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싼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을 누가 싸게 만들어줬죠? 페드, 제롬 파월 의장이 싸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주가는 충분히 이제 싸졌는데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경기 침체. 네. 그 경기 침체는 코로나 때도 보시면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났었죠. 네. 2020년 1Q, 2Q, 특히나 2Q는 마이너스 32%나 GDP가 감소했거든요. 근데 정작 4, 5, 6 코로나 때 2Q는 증시가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원리로 따져보면 이미 나스닥이 작년에 35% 빠졌어요. 나스닥이 35% 빠지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27.5% 빠졌거든요. 네. 27.5% 빠지는 거는 정말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1Q, 2Q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보는 거는 정말 주가가 경기 선행 지표의 하나인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비관론이 너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왜 하필 1월 달부터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3년은 작년에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오르는 장이거든요. 그러면 오르는 장의 특징을 보면 1월 달이 지수가 오른 장의 80%는 10번 중에 8번은 1월 달 장이 반드시 올라요. 예, 그 정도 확률이 높아요. 네. 우리가 확률적으로 80%면 되게 높은 거 아닌가요? 엄청 높은 거죠. 예, 한 6대 4만 되더라도 확률 배팅을 60%에 해야 되는데 2023년이 올라가는 장이면 특히나 1월부터 오르더라. 예, 그런 걸 보면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깨졌을 때 우리나라가 51% 빠졌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2000년도에 51% 빠졌는데 2001년 1월 달에요. 네. 코스피가 20몇 프로씩 올라요. 아, 1월 달이요? 예, 22% 올랐고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어요. 한 맞아요. 40몇 프로인가? 맞아, 엄청나게 올라. 70%인가? 80%인가? 엄청 올랐었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1월 달에 반드시 시장은 오른다.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그리고 1월 달부터 올라간 장은 4월 달까지는 그 상승세가 지속된다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보면 1, 2, 3, 4가 항상 거의 좋잖아요. 맞아요. 오르는 해는. 그럼 지금 4월 달인데 예. 이제 곧 5월 달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4월 달까지 지금 코스닥이 거의 35% 올랐어요. 그죠? 네. 35% 올랐고 코스피도 한 15% 올랐는데 오늘 어제 좀 빠져가지고 13.5% 코스닥이 33% 올랐단 말이죠. 그런 걸 통계적으로 경기로 주식을 예측을 하는 게 코로나 때도 안 맞았고 과거에도 계속 안 맞았는데 왜 자꾸만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니까 주가가 빠져야 된다. 네. 그분들이 이제 과거의 주가와 경기의 상관관계를 조금만 더 깊이 연구해 보셨으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올해 2023년이고 작년에 많이 빠졌고 올해는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 해 특히나 1, 2, 3, 4가 강하게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때 1월 달에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건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2월 말에 여기서 현금화를 만들어 놨다가 1, 2월 달에 더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사야 된다라는 얘기에 네. 손해가 나 있는데 거기서 손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게 밑에서 2200에서 손절을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게 1, 2, 3, 4에 이렇게 반등이 들어와서 2500, 600을 가면 그분들이 할 게 아무도 없어요. 2200에서 주식을 잘랐는데 2500, 600 돼서 이제 추세가 전환됐으니까 여기서 사야 된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죠. 못 사요. 네. 선수들은 살 수 있어요. 선수들은. 근데 일반 개인들은 못 사기 때문에 제가 버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제 그러면 4월 다 벌써 끝나가는데 코스닥서 33% 네, 올랐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맞아요. 네. 항상 뭐 지나간 거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나간 거에 대한 복귀는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네. 맞았던 틀렸던 복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들어가는 해에 4월에서 5월까지는 5월 초 정도까지는 좋은데 네. 재작년에는 저희가 세린메이로 해서 5월 18일까지 주식을 다 팔면서 저희 고객 주식을 다 팔면서 네. 다행히 하반기 그리고 작년 초에 주가 빠지는 거는 피했어요. 피했는데 작년 5월 달에는 코로나 때도 2020년 5월 달에 세린메이 얘기가 있었지만 너무 과도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팔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주식을 연말까지 끌고 갔었거든요. 네. 그 생각하면서 작년에 아니 3,300인데 벌써 2,600까지 빠졌네.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 해서 들어갔다가
아유 하반기 내내 고생을 좀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만히 버티고만 있었으면 지금 거의 다 이제 본전이에요. 그렇죠. 예. 작년에 2,600에 샀었어도 그죠. 마이너스 뭐 5% 전후나 본전이나 뭐 그럴 건데 지금 올해 5, 6, 7, 8, 9, 10까지 예측을 해보면 역시 할로윈 전략으로 4월 달에 주식을 파는 수요랑 그 다음에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회계연도요? 네. 우리나라는 1월부터 12월까지 자르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가 그렇죠? 네. 미국 기업은 7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 네. 회계연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회계연도 전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펀드 매니저가 아니면 트레이더가 아 이제 이익을 챙기고 그냥 회계연도 연말까지는 그 이익을 확정시키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그래야 보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5, 6월 달에 매도가 많다고 봐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12월 말이 결산이다 보니까 이 6월 말 결산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거든요. 그 5, 6월 달에 왜 주가가 빠질까?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5, 6월 달 되면 그러면 헤지 펀드들이 아, 이번에 많이 먹었으니까 일단은 좀 청산을 하자라고 할 상황인가 보면 헤지 펀드들도 이미 펀드의 현금 비중이 너무 높아요. 작년 말에, 그죠? 이미 작년 말에, 아, S&P 500이 여기서 700포인트나 더 빠질 수도 있다. 3,300은 거의 가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주식형 펀드의 현금 비중을 보면 2008년도 리만 사태 터졌을 때 정도의 현금 비중을 들고 있더라고요. 보통 펀드가 한 99% 이렇게 주식을 많이 채워가는데 네. 리만 사태 때 보면 한 현금 비중이 한 6에서 7% 되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 주식형 펀드의 기준인데 헤지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의 마켓에 대한 중립 포지션이라든지 현금 포지션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못 벌었을 거라는 거죠. 채권이든 주식이든 못 벌었는데 뭘 여기서 청산을 해. 네,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5, 6월 달에 생각보다 조정은 깊진 않다. 제가 1월 달에 1월 2일, 1월 말에 3% 나와서 벌어지려는 상승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1월 달에 주가가 10.5%인가 확 올라오다 보니까 종가는 8.5%로 끝나긴 했지만 다들 당황해가지고 1월 말에 한 번 더 나갔었어요. 한 번 더 나가서 말씀드린 게 2월 달은 통계적으로 늘 조정이 있는 달이니까 2월 조정을 잘 이용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주식을 사실든지 혹시라도 인버스 고퍼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2월 왔다 갔다 조정 날 때 잘 터시라고. 네. 그러면서 제가 예상했던 지수가 1350 정도, 1370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2600까지 온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5, 6월 달에 한 번의 조정이 있을 때 지금도 잘 도망 나와야 된다. 주식을 팔고 도망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인버스나 곧버스나 예,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은 잘 청산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조정이 아무리 깊어봐야 1350을 깨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은행 사태에 있었을 때 지수가 딱 1350 살짝 깼다가 올라왔거든요. CS라는 은행이 망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SBB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 이런 게 망했다는 거는 와 이게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 아니야? 베어스턴스 처음에 망했을 때 그런 상황 아니야? 라고 많이들 처음에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2350 전후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버스 곧버스를 또 많이 들어갔어요. 그 말은 즉 2350 전후로 두터운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 6월 달 조정을 저는 2400이 깰려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설사 깬다 하더라도 2350을 다시 붕괴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비관론자 분들 중에는 이번에 다시 이제 빠지면 2100 깨고 2000 깨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리세션 얘기가 많잖아요.
금리도 계속 높고 네. 언젠가 리세션 한번 올 거잖아요. 네. 온다면 언제 오고 충격은 오면 될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아니 리세션이 안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리세션이 오고 나서 시장이 바닥을 쳤지 리세션이 오기도 전에 바닥 치고 리세션이 왔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 페드 사이트 세인트루이스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 리세션 기간을 회색으로 이래 표시를 많이 해놓잖아요. 2020년 2분기 네. 리세션이 있었고 그 전에 리세션은 언제였던가 2008년도에 있었고요. 그 전에 리세션은 닷컴 버블이 깨졌던 2001년 뭐 그렇게 쭉 구간별로 그 리세션의 기준이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났을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난 게 언제 또 있었냐면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 1Q, 2Q가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페드의 금리 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그런 잘못을 범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작년 1Q, 2Q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리세션으로 규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리세션이라고 하기에는 고용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네. 그 얘기 때문에 리세션으로 표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아 그때가 리세션이었어 라고 표기할 수도 있대요.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분명히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1990년, 91년도에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을 하고 네.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아시아 버블 이후에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 깡통 계좌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안 좋았던 1990년에서 91년 넘어갈 때 나왔던 얘기가 딱 지금처럼 네. 전쟁도 있고 유가가 급등하고 그렇지만 경기는 안 좋아지고 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미국 경기도 안 좋아서 리세션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가가 한 17% 정도 빠졌다가 주가는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리세션이 온다라고 하는데 비관론자들이 보는 S&P 500이 3,300을 가고 나스닥이 8,000을 가고 그 정도가 되려면 실업률이 한 10%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리세션이 온다고 해도 올라가 봐야 4.55 아닌가.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방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미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올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지 않으면 박전무만의 생각인가? 근데 올 초에 소매 판매 좋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가지고 막 논쟁을 하다가 아니 랜딩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리세션이 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혹독한 리세션은 올해는 안 보인다 생각합니다. 올해는 또 2차 전지만 쏠림 현상이 있어요. 네. 예전과 뭐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무라카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네. 배사부님도 좋아하시는 책인데 그 책에 따르면 지금이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어떤 장세죠 지금이? 지금 역실적 장세에 접어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역실적 장세인데 역실적 장세는 어떤 장세냐면 대형주들이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장세가 역실적 장세잖아요. 네. 그러면 역실적 장세에는 과거에도 보면요. 항상 화려한 종목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종목장이었죠. 네, 왜냐면 대형주는 안 돼요. 실적이 안 나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대형주가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런데 유동성이 풍부하고 아 이게 2008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풍부한 유동성이 중소형주에 막 들어가요. 그냥 막연하게 중소형주를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장 스토리. 성장 스토리. 네, 왜냐하면 역실적인데 얘는 성장이 나니까. 그리고 역실적 장소에서는 경기가 다운턴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얘네들은 성장이 나오니까 어때요? 한마디로 희소하죠. 그래서 성장성을 가진 이 중소형주가 전체 실적이 꺾어지는 장세에서 더더욱이나 멀티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희소하니까. 그런 식의 종목 장세는 계속 있어 왔었어요. 네. 90년도 우리가 IMF 들어가기 전에도 보면 대성전선인가 뭐 그런 기업부터 있었고요. 네. 뭐 최근에도 보면 그런 장세에서 바이오가 올라가는 장이 있었고 화장품이 올라가는 장이 있었고 게임이 가는 장이 있었고 바로 뭐 재작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갔었고 작년부터는 태조 이방원이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전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으로 대형주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이 고성장세가 더더욱 부각이 돼서 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나 거품 아니야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역실적 장세에서 종목은 희소하니까 당연히 멀티플을 높게 줄 수.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지금 그런 상황에서 로봇 2차 전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결국 그 2차 전지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벼락거지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포모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그런 포모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근데 그 주식을 안 들고 있다고 해서 왜 벼락거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네. 주가가 2020년 코로나 때도 그 이후에 아니야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갈 거야 했다가 맞아요. 3천 넘어가니까 벼락거지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네. 아니 그냥 못 먹었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너는 못 먹었으니까 거지야 라는 그런 얘기에 뒤늦게 이제 쫓아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박수를 쳐주면 돼요 그냥. 그때 빅세븐 종목으로 먹고 작년 태조 이방원이든 했을 때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야구는 한가운데 직구를 3번 동안 안 치면 스트라이크 아웃이지만 나는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자신이 없는 그런 성장주가 10번이 와도 안 쳐도 삼진 아웃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주식 못 먹었다고 벼락 거지가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면 안 먹어도 되는 거고요. 우리도 보면 다 각자만의 내가 잘 먹는 그런 섹터나 내가 잘하는 투자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나는 성장주가 잘 맞아. 나는 가치주가 잘 맞아. 그러면 이번에 그 2차 전지 성장주는 내가 못 먹었지만 저분도 좋겠다. 박수. 네. 저는 그러면 된다 생각합니다. 전문님이 옛날에 우리 채널에 말한 것 중에 52주 신고가 좀 눈여겨봐라. 그랬는데 뭐 2차 전지를 신고가를 뚫고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또 혹시 뭐 52주 신고가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신지. 우리 배사무님이 저한테 이제 좀 요즘 무관심하셔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매주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윌리엄 오닐의 캔슬링 주식을 찾아라. 그거 벌써 한 달째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캔슬림에다가 또 컵까지. 네. 그 52주 신고가를 매주 오늘도 그 영상을 우리 직원들하고 찍고 왔거든요. 거기 보면 왜 우리가 52주 신고가를 해야 되냐면 모든 급등주든 무슨 주식이든 52주 신고가를 안 내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최근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던 주식 중에는 보면 중국에서 임플란트 관련해서 오스템이 1등, 덴티움이 2등, 그 다음에 뭐 디오도 있고 한데 뭐 중국에서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 의외로 2차 전지 말고도 꽤 많습니다, 지금. 네. 지난주에는 대형주 중에 현대모비스가 52주 신고가가 났었어요. 전혀 지금 관심 없는데, 그죠?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주식이 신고가가 났지? 네, 그렇게 52주 신고가를 보면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시장이 이제는 이쪽으로 약간 관심을 그렇죠. 갖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올해 다른 주도주가 나온다면은 그 아까 빅세븐이나 칠공주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시장이 저는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보니까요. 미국은 작년 10월달에 바닥을 쳤고 우리 시장도 작년 9월 말에 2134를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역회된 숄더 모양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면 과거에 2008년도에 이번에 나스닥이 5분기 연속 빠졌던가 그래 빠졌는데 이렇게 5분기 연속 빠진 경우는 2008년밖에 없어요. 그럼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갈 때 네. 그때 시장이 어땠냐면 2009년으로 넘어오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코스닥이 양봉 월봉으로 막 나요. 1, 2, 3, 4, 5월 달에 12월부터 해가지고요. 그렇게 양봉이 아주 세게 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기울기로 쫙 올라오는데 그때는 어떤 주식이 주도를 했었냐면 서울반도체가 주도를 했어요. 왜? LED. 네. 그리고 LED가 어떤 논리였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 있는 형광등 있잖아요. 그러네. 전 세계 조명 시장이 그때 기준으로 한 30조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커졌을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조명 시장이 이제는 다 LED로 바뀌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다 LED로 바뀔 거다. 네. 근데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거의 바뀌었죠. 자동차 예. 전조등, 예. 후등, 후미등 전부 LED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LED에 대한 경쟁력에 크리라든지 오스람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는데 서울반도체가 세계 3등, 5등. 그리고 당시에 서울반도체를 탐방을 가보면 저희가 특허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았고요. 지금 현재도 서울반도체는 전 세계 LED 조명 시장에서 5등 안에 들어요. 5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기술력을 유지하는데 서울 반도체 주가는 고점 대비 한 80% 빠져 있어요. 와. 많이 빠져. 네. 예. 80% 빠져 있는데 2009년도에 LED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 서울 반도체는 그냥 허무맹랑한 스토리로만 올라갔었나? 라고 생각하면 아니죠. 네. 실제로 다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렇게 세상은 바뀌었는데 아니 왜 주가는 마이너스 80%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공급 과잉이 되는 거죠. 네. 공급 과잉으로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장주를 볼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네. 서울 반도체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을 주도를 했던 게 대형주 7종목이었어요. 칠공주. 네, 그게 바로 칠공주였고 그 칠공주의 특징은 전부 다 수출주였어요. 네, 그 중에 하나 지금의 제일모직 전신이었던 제일모직은 전자재료를 한다라고 해서 네. 마치 지금 어떤 회사가 2차 전지를 하겠다라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올해 4, 5월까지는 벌써 코스닥이 35% 수익 났어요. 여기서 코스닥이 또 2배 더 올해 70% 수익 날 거야 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코스닥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하반기에 약간은 그런 칠공주와 같은 대형주가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조금 대형주의 움직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